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른 이후에도 많이 걸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습관이 오히려 몸의 노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걷는 것이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오직 걷기에만 의존할 경우 관절이 약해지고 핵심 근육들이 점차 약화되며 부상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걷기는 식물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꼭 필요하죠. 하지만 햇빛과 영양 튼튼한 뿌리가 없으면 식물은 결국 시들고 맙니다. 일흔이 넘으면 우리 몸도 단순한 반복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자극과 지지 목적 있는 훈련이 더해져야 근육이 유지되고 민첩성과 자립 능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걷기만을 계속 고집하면 관절이 닳고 근육이 줄어들며 오히려 약해지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내과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걷기 외에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이며 활기찬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노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하나, 근력 운동 노화를 늦추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지만 걷기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 몸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일흔을 넘긴 이후부터 우리 몸을 조용히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 즉 근감소증입니다. 이 변화는 40부터 이미 시작되고 일흔이 되면 그 속도는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3세 김순애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5,000보 이상 늘 부지런히 움직이며 자신은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계단 2칸을 올라서려는 순간 무릎이 휘청이며 그대로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뼈에는 금이 가지 않았지만 그 순간 김 어르신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쓰러졌을까?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엉덩이, 허벅지, 뒤쪽 팔, 복부 같은 중요한 근육들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육들은 일정한 저항을 받아야 비로소 유지되죠. 꾸준히 걸었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자극은 한정적이었고 몸은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작고 소박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물병을 아령처럼 들며 팔을 들어 올렸고 양치질을 하면서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눈에 띄게 변한 것은 거울 속 몸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균형감이 살아나면서 작은 돌부리에 발이 걸릴까 두렵던 감정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몇 년간 혼자 열 수 없던 꽉 닫힌 병뚜껑조차 다시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절대 근육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단단한 의자에 앉은 채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힘들게 일어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작고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근육을 다시 깨워야 할 때라는 말이죠.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단 10분, 일주일에 3번. 꾸준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노화로 인한 신체 저하를 눈에 띄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기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 몸 자체 고무 밴드 하나 혹은 부엌에 있는 국물 통조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균형 감각과 몸의 안정성. 이것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여든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평생 걸어왔는데 균형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익혀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연습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70세 이후 노인 입원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기나 당뇨가 아닙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무너지는 균형 감각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짐으로 이어지고 그 한 번의 사고가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76세 박도식 어르신은 은퇴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동네를 당당히 걷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인사하며 활기차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인도에서 보도턱을 내려오다 순간 발이 멈칫했고 몸이 앞으로 쏠리며 도로에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병원에서는 더 많이 걸으라는 말 대신 의외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균형은 걸음이 아니라 훈련으로 유지됩니다. 의사는 박 어르신에게 단 3가지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발 들고 서 있기, 뒤꿈치와 발끝을 나란히 두고 걷기,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에서 의자나 벽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걸을 수 있었고 발끝이 닿는 감각이 살아나면서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전정기관 발목에 안정근육 몸의 위치를 인지하는 고유 수용 감각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나 벽 근처에 서서 한 발을 들어 10초간 균형을 유지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고 다시 시도해보세요. 중심이 흔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균형 훈련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훈련이야말로 넘어짐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 유연성과 움직임. 삶은 결코 일직선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걷고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매일 같은 방향 같은 동작만을 반복합니다.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게 해주지만 굳어가는 관절을 풀어주진 않습니다. 굽어진 등을 펴주지도 않고 목을 돌려 뒷자리를 확인하게 해주지도 않죠. 일흔이 넘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뻣뻣해진 건 나이 탓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덜 써서 굳어진 것일 때가 많습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78세 윤정자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꽃을 무척 사랑하셨고 마당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운전하던 중 사이드 미러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려 했는데 움직임이 어색하고 답답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분명한 불평함이 있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고 관절이 굳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리치료사는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동작들을 매일 반복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목을 천천히 돌려보기, 팔을 부드럽게 앞으로 휘저어보기, 발끝을 손으로 터치해보기, 의자에 앉아 천천히 상체를 비틀어보기. 처음엔 작고 사소하게 느껴졌던 이 동작들이 30일이 지나자 윤 어르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고 다시 꽃삽을 들고 꽃집 사이를 오가며 흙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죠.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인생은 곧은 선이 아닙니다. 뒷자리에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내야 할 때, 넘어지는 컵을 재빨리 잡아야 할 때, 욕실에서 몸을 틀어 발을 들어야 할 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몸의 회전력과 가동성이 필요한 진짜 일상입니다. 지금 간단한 셀프 체크를 해보세요. 편하게 서서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린 후 오른쪽으로도 돌려보세요. 혹시 당기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더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요. 체조 선수처럼 유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품위 있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유연성이 곧 삶의 여백을 만들어주고 자립의 시간을 더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넷째, 몸의 중심과 자세. 허리를 곧게 세우고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내는 비결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해도 등이 곧아지고 자세가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깊은 속 근육, 즉 코어 근육이 거의 자극되지 않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이 깊은 근육들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초가 금이 간 집처럼 어느 순간부터 어깨가 앞으로 굽고 허리가 아프고 몸 전체가 앞으로 무너지듯 기울어집니다. 경기 안성시에 사는 76세 이영세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늘 꼿꼿하게 앉고 걷는 자세로 주변의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부심을 가지고 지냈지만 최근 들어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짧은 산책 후에도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따라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숙여진 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의 말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방문한 자세 클리닉에서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자세 위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코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약이나 수술이 아닌 일상 속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하루에 단 2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뒤꿈치, 엉덩이, 머리가 벽에 닿도록 서 있기. TV를 볼 때 앉은 채로 천천히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 그리고 배를 천천히 조이며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복부 코어 호흡.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고 호흡이 훨씬 편안해졌으며 속쓰림까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세는 단지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와 신경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어는 단지 배에 있는 복근만이 아닙니다. 몸속 깊은 안정근 호흡을 돕는 횡격막 골반과 척추를 감싸는 근육 전체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은 걷기만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에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머리, 어깨, 엉덩이, 그리고 꼬리뼈까지 동시에 벽에 닿게 해보는 겁니다. 혹시 한 군데라도 닿지 않거나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정렬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말이죠. 자세란 단지 곧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움직이고 숨을 편안히 쉬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 즉,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나이에 상관없이 연습을 통해 다시 훈련할 수 있습니다. 비싼 기구나 헬스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금의 시간과 꾸준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애정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관절을 아끼는 움직임. 걷기는 많은 분들이 부드럽고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고 믿는 대표적인 일상 습관입니다. 그러나 정말 항상 관절에 무리가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일흔을 넘긴 후 단조롭고 반복적인 걷기는 오히려 관절을 지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9세 조기현 어르신은 평생 등산을 즐긴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하루 5km를 걸으며 건강을 유지해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뻐근하고 발목에 시큰거림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정형외과 검진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연골이 얇아지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지하는 근육 없이 걷는 건 바퀴가 틀어진 채로 자동차를 계속 몰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걷는다면 마모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 말을 들은 조 어르신은 과감히 일주일 중 2번의 걷기를 수중 운동으로 바꾸고 일요일마다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TV를 틀어놓고 의자에 앉아 가볍게 요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무릎 붓기가 확연히 줄었고 다시 산책에 나설 때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변화는 작았지만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건강한 습관입니다. 그러나 지지하는 근육 없이 같은 패턴으로만 반복될 경우 오히려 무릎, 엉덩이, 발목의 관절에 부담이 누적되고 그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걷고 난 뒤 관절이 뻐근하거나 굳는 느낌이 드시나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부력이 체중을 덜어주기 때문에 관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태극권처럼 흐르듯이 부드러운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저항밴드 운동, 실내 자전거나 가벼운 일리프티컬 운동도 관절을 보호하며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쓰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보는 겁니다. 무릎이나 엉덩이에 찌릿한 통증이나 무거운 느낌이 있다면 이미 그 부위가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관절을 보호한다는 건 운동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현명하게, 더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을 아끼는 방식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잘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천천히 되짚어볼 시간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걷기만이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어온 건 아닐까요? 물론 걷기는 좋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심장이 활기를 얻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걷기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련되지 않고 균형 감각은 도전받지 않으며 굳어진 관절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관절을 지탱해줄 근육 없이 계속 걷는다면 오히려 마모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흔이 넘은 이후 우리 몸은 좀 더 섬세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 낙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균형 훈련, 굳은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가동성 훈련, 자세와 호흡을 살리는 코어와 정렬, 그리고 관절을 보호하는 저충격 대체 운동까지. 이 5가지 영역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삶의 전략입니다. 5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크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입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순의 어르신, 박도식 어르신, 윤정자 어르신, 이영세 어르신, 그리고 조기현 어르신의 이야기처럼요. 이분들은 극적인 변화보다 아주 작은 시도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루 10분, 일주일 3번. 그 작고 조용한 선택이 삶을 바꿔놓은 거죠.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5가지 영역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시작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에 한 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코어와 자세 바로잡기를 실천해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을지도 모를 누군가에게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시니어들의 공동체. 당신도 그 안에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호기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며 살아가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넘은 어르신 중 단 5%만이 건강과 자립을 예측하는 이 5가지 동작을 여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 이상이시고 예전엔 쉬웠던 일들이 점점 힘들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자립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인구의 단 5%만이 이 5가지 중요한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앞으로의 건강과 독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무서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런 능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너무 늦게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희망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차린다면 쇠약해지는 흐름을 되돌릴 수 있고, 강인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드는 상위 5%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를 위한 조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노년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80세 이상 어르신 중 단 5%만이 여전히 할 수 있는 5가지 기본 능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 능력들은 앞으로의 건강 상태와 움직임 자립 여부까지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지표입니다. 혹시 지금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병원에서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무렵엔 내 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고마워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한쪽 다리 들고 서 있기 테스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서울 종로에 사는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어느 아침 양말을 신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랍장에 손을 짚지 않으면 한쪽 다리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소한 불편함이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크게 예고하고 있었는지를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중 단 5%만이 한쪽 다리로 30초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왜 이 테스트가 중요할까요?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한쪽 다리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낙상 위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낙상은 현재 노년기 사망 원인 중 가장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 변화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60세에는 평균 25에서 30초 정도입니다. 70세가 되면 이 숫자는 15에서 20초로 줄어듭니다. 80세가 되면 대부분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잠깐 멈추고 직접 테스트해보세요. 벽 근처에서 안전하게 시도하시고 몇 초나 버티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건 단순한 균형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몇 초 안에 귀의 평형감각 근육의 힘, 몸의 위치, 감지 능력, 그리고 뇌신경 기능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작동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초도 버티지 못하면 낙상과 골절, 그리고 독립생활 상실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반면 30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같은 나이대에서도 신체 기능이 수십 년은 젊은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번엔 82세의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테스트를 했을 땐 3초도 차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균형이 너무 불안정해 따님이 요양시설을 고민할 정도였죠. 하지만 박 어르신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벽을 짚고 하루에 5번씩 한쪽 다리만 살짝 들어 5초씩 버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했고 한 달 뒤에는 10초를 손을 짚지 않고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45초까지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40대보다도 오래 서 있을 수 있었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벽 가까이에서 다리를 살짝만 들어보세요. 한쪽씩 5초간 유지하고 좌우 번갈아 5번씩. 하루 2번 반복하세요. 점점 익숙해지면 다리를 더 높이 들고 시간을 늘려보세요. 궁극적으로는 벽 없이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연습을 계속해도 점점 균형이 나빠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일부 균형 문제는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지금보다 더 깊고 결정적인 예측 신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입니다. 75세인 전주에 사는 이정숙 할머니는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다 마신 후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팔걸이를 꼭 짚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사소한 변화가 앞으로의 삶을 송두리째 예고하고 있었던 건 그녀도 몰랐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80세 이상 어르신 중 단 5%만이
팔에 도움 없이 30초 안에 의자에서 10번 이상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체 근력은 곧 사망률 자립 능력, 그리고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는 매년 38%의 근육량을 잃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가장 먼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움직임의 자유, 바로 그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모르게 팔걸이를 짚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식조차 못합니다. 이 테스트는 허벅지 근육의 힘중심 잡는 능력, 그리고 실제 움직임의 기능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점검입니다.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60세 이하는 15회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60세에서 70세 사이는 12회에서 14회가 적정 기준입니다. 70세에서 80세는 10회에서 11회가 적당합니다. 만약 80세 이상이신데도 10회를 무리 없이 수행하신다면 이미 상위 5%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이 테스트를 할 때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허벅지 근육이 온몸의 무게를 중력에 맞서며 들어올립니다. 복부 근육은 척추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균형 감각은 넘어지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시켜주며 심장은 운동하는 근육에 혈액을 효율적으로 보내줍니다. 불과 30초 만에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이번에는 77세인 김형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그는 좋아하는 소파에서 일어나기 위해 두 팔을 짚어야 했고 식탁에서 일어날 땐 손자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하게 나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처음에는 팔의 도움을 받으며 의자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도 다리 근육을 의식하며 사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팔을 사용하지 않고 가슴 위에 팔짱을 끼고 일어서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10회를 거뜬히 해냈고 지금은 무려 18회나 가능해졌습니다. 심지어 50대 아들보다도 더 낫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따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튼튼한 의자에 앉아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고르게 딛습니다.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오직 다리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앉습니다. 처음엔 하루 3번 한 번에 5회씩 시도하세요. 익숙해지면 이틀에 한 번 정도씩 한 회씩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 일어나며 반동을 쓰지 마세요. 처음엔 팔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만 사용하고 하체 사용을 의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도 짚어드릴게요. 몸을 앞뒤로 흔들어 반동으로 일어나려 하거나 숨을 참거나 통증을 무시하고 무리하는 것입니다. 근육의 피로감은 자연스러우나 날카로운 통증이 있다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테스트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분들도 깜짝 놀랄 만큼 어려운 검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낙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뒤로 걷기 테스트입니다. 72세의 대구에 사는 박영희 할머니는 어느 날 부엌에서 끓는 냄비를 피하려고 뒷걸음질을 하다 중심을 잃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랄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걷는 건 괜찮은데 뒤로 걷는 건 전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일은 박 할머니의 노화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중 단 5%만이 아무런 지지 없이
망설임 없이 뒤로 20보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행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위험을 피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뇌가 얼마나 복잡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뒤로 걷는다는 건 단순한 방향 전환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 공간, 인지력 인지 처리 능력 등 자립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능들이 모두 동원됩니다. 특히 평소와는 다른 신경 경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뇌는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가능하시다면 조용한 곳에서 직접 해보세요. 누군가 옆에 있어 주시고 뒷걸음으로 천천히 몇 걸음 걸어보세요. 느낌이 확연히 다르실 겁니다. 앞으로 걷는 것과 뭐가 다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뒤로 걷는 동안 우리의 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시각은 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방향 안내를 하지 못합니다. 대신 몸의 위치 감지 기능인 고유 감각 그리고 귀 속 평형 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뇌는 이 모든 감각들을 통합해 몸의 위치를 파악하고 근육을 조정해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 검사는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처음에는 뒤로 10보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20보까지 늘려보세요. 중요한 건 한 줄로 곧게 걸으며 중심을 잃지 않고 손으로 벽이나 가구를 짚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을 수 있다면 인지 유연성과 균형 자신감, 신경 근육 조절 능력이 아직 또렷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질까요? 첫째, 몸이 스스로의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 즉 고유 감각이 나이 들면서 둔해집니다. 둘째, 특히 뒷부분의 근육들, 엉덩이와 햄스트링 같은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뒤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뻣뻣한 자세와 망설임을 만듭니다. 넷째, 귀 속 평형기관의 기능 저하로 인해 균형 유지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79세인 최병수 어르신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처음에 겨우 3걸음 뒤로 가는 것도 불안해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이 나이 땐 원래 그렇다고 했지만 최 어르신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에 등을 대고 하루에 3걸음씩 천천히 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집에 있는 긴 손잡이나 의자 사이에서 연습을 이어갔고 6주 뒤에는 아무런 지지 없이 열린 공간에서도 10보 이상을 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일과로 뒤로 걷기를 실천하며 25보도 무난하게 해냅니다. 이 연습 덕분에 2번의 큰 낙상 위험도 미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벽에 등을 붙이고 벽과 계속 접촉하면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보세요. 익숙해지면 양쪽에 의자를 두고 그 사이에서 걸어보세요. 그 다음엔 열린 공간에서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는 상태에서 연습하세요. 처음엔 3걸음 이후 며칠 간격으로 한 걸음씩 늘려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고 바닥에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시고 어지럽거나 불안정함을 느낀다면 즉시 멈추세요. 심한 평형장애나 최근 낙상 경험이 있다면 이 운동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다음 테스트는 아마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자립 능력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4번째는 일어나 걸어 다시 앉기라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동작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80세인 부산 하운데에 사는 이명자 어르신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복도 끝까지 걸어가신 뒤 다시 돌아와서 앉아보세요. 단순히 들리지만 실제로 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원래는 12초 안에 마칠 수 있는 동작인데 그녀는 1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날의 검사 결과는 그녀의 노후 계획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에서 이 동작은 고령자의 이동성과 자립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어르신 중 단 5%만이 이 테스트를 12초 이내에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한 동작처럼 보이지만 실은 몸의 여러 기능이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전신 종합 검사입니다. 근력, 균형 감각 보행, 안정성 뇌의 처리 속도, 낙상 위험까지 하나의 흐름 안에서 모두 드러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잡이나 의자의 도움 없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약 3m 정도를 걸어간 뒤 돌아서 다시 걸어오고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이 전 과정을 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지금 가능하시다면 옆에 누군가 계신 상태에서 직접 해보세요. 몇 초가 걸렸는지 시간을 재보고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결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초 이내라면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낙상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초에서 12초 사이는 기능적 이동성은 있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13초에서 19초는 이동에 제약이 있고 중간 정도의 낙상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20초가 넘는다면 낙상 가능성이 높고 보조기구나 도움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동작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는 허벅지 앞쪽 근육과 복부의 안정성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걷는 동안에는 걸음걸이의 보폭의 안정성,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확인됩니다. 방향을 전환할 때는 회전 시의 균형 능력과 공간 감각이 드러납니다. 돌아오는 걸음에서는 피로도와 움직임의 일관성이 드러나고 다시 앉는 동작에서는 조절된 힘과 몸의 협응력이 요구됩니다. 이번에는 76세인 정은숙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처음 이 테스트를 받을 당시 28초가 걸렸습니다. 의사는 낙상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보행기를 추천했지만 정 어르신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회씩 의자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꾸준히 시작했습니다. 또 동네 산책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걸으며 걸음 속도를 높였고 집 거실에서는 회전 동작을 반복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8주 만에 테스트 시간이 15초로 단축되었고 6개월 뒤에는 11초에 완주하며 젊은 사람 못지않은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앞서 소개한 방법대로 연습하세요. 걷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정확하게 내딛는 보행 훈련을 하고 보폭을 조금씩 늘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 전환은 싱크대나 벽을 붙잡고 몸을 회전시키는 연습을 반복하세요. 전체 동작을 매일 한두 번씩 꾸준히 연결해서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화해야 할 근육은 허벅지 엉덩이, 복부 종아리입니다. 균형 연습은 고정된 자세보다는 움직임 속에서 중심을 유지하는 동적 균형 훈련이 효과적입니다. 보행 능력을 높이려면 장애물 넘기, 다양한 바닥에서 걷기, 속도 조절하기 같은 응용 훈련도 병행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자신감은 움직임의 질을 좌우합니다.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긴장감과 불필요한 근육 경직을 불러와 오히려 움직임을 느리게 만듭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쌓는 것이 근육 훈련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체력이 약한 분들을 위한 조정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엔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세요.
걷는 거리도 짧게 시작하고 중간에 쉬어가며 천천히 늘려가도 됩니다. 완벽한 수행이 목표가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검사입니다. 이 테스트는 여러분의 안전과 독립성을 지켜줄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5번째 테스트는 아마 지금까지 중 가장 놀라운 검사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도 단순합니다. 한쪽 다리로 서 있기, 단지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지만 이 동작이야말로 우리 몸에 숨겨진 약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미래의 자립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 김상호 어르신은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편이라 스스로에게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는 한쪽 다리로 서서 30초 이상 거뜬히 버틸 수 있었고 주변에서도 늘 정정하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눈을 감고 같은 자세를 시도하자마자 그는 그대로 휘청이며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그의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노화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중 단 5%만이 눈을 감은 상태로 한쪽 다리로 5초 이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단지 근력이나 균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의 3가지 핵심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귀 속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계 근육과 관절에서 신호를 보내는 고유 수용 감각, 그리고 뇌가 이 모든 감각을 통합하여 몸의 위치를 인지하는 감각 통합 기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어두운 공간이나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낙상을 방지하는 데 이 3가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조용히 일어나 복도를 걷는 순간들, 혹은 불을 켜지 않고 부엌으로 향하는 짧은 동선들. 이때 눈에 보이는 정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오직 귀와 근육 감각, 그리고 뇌의 협업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중 하나라도 미세하게 약해진다면 그 결과는 넘어짐 골절 혹은 병원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은 조용히, 그러나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에 이 테스트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안전한 공간에 계시다면 벽이나 손잡이 가까이에 서서 조심스럽게 한쪽 발을 들어보세요. 눈을 감은 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 반드시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며 어지럽거나 불안정함을 느낀다면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보통 20대에서 30대는 30초 이상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이 시간이 약 10초에서 15초로 줄어들고 70세에는 평균 5초에서 10초 정도입니다. 80세가 넘으면 대부분 3초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70세가 넘었음에도 10초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뛰어난 건강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검사의 배경에는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귀 속의 작은 결정들이 머리의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하고 근육과 관절에는 몸의 위치를 뇌로 전달하는 미세한 센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체계는 눈이 닫히는 순간 전적으로 작동하게 되며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눈을 감는다는 간단한 행위가 사실은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와 관련해 81세의 윤정희 어르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고 처음 이 테스트를 시도했을 때 눈을 감자마자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그대로 앉아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불 꺼진 상태로
한번 미끄러졌던 경험도 있었기에 딸은 그녀의 자립생활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윤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눈을 뜬 채 한쪽 다리로 30초 이상 서는 연습부터 시작했고 점차 눈을 1초, 2초, 3초씩 감는 연습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고유 감각을 단련하기 위해 푹신한 매트나 다소 울퉁불퉁한 바닥 위에서 연습을 이어갔고 몸의 감각에 더 집중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는 눈을 감은 상태로 12초 이상 버틸 수 있게 되었고 화장실 이동이나 밤길 보행에서도 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단계별로 훈련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눈을 뜬 채로 한쪽 다리로 서는 자세를 30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해 보세요. 그 다음엔 눈을 완전히 감기 전 반쯤 감거나 시야를 좁히는 방식으로 시각 의존도를 서서히 낮추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 발밑이 평평하지 않은 매트 위에서 서보거나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살짝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도 함께 연습해 보세요. 이러한 방식은 전정계와 고유 수용 감각, 감각 통합 능력을 동시에 자극하며 실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줍니다. 이 테스트는 단순한 훈련 그 이상입니다. 많은 낙상은 밤중에 조명이 약한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의 시야가 아닌 몸의 감각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각들은 운전 중에도 작동합니다. 빗길이나 야간 운전처럼 시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차선 유지와 거리 감각은 이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만약 최근 들어 평형 감각이 갑자기 나빠졌거나 어지러움 청각 변화 혹은 연습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일부 전정계 이상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5가지 테스트 모두를 알게 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테스트를 일정 수준 이상 수행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이 삶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5가지 테스트를 꾸준히 해내는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단순한 근력 향상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삶을 훨씬 더 오래 유지하게 되고 낙상 사고는 무려 60%나 줄어들며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시점도 평균 8년 이상 늦춰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감동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83세인 전남 순천의 이복순 어르신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5가지 테스트 모두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균형 감각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자주 넘어질까 두려워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가족들도 요양시설 입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이제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복순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그곳에서도 계단을 오르고 짐을 챙기며 능동적으로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한쪽 다리로 40초 이상 안정적으로 설 수 있고 30초 안에 12회 이상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며 뒤로 걷기 역시 주저함 없이 해내십니다. 일어나 걸어 다시 앉기. 테스트는 10초 만에 마무리하시고 눈을 감고도 15초 이상 균형을 유지하실 수 있을 만큼 감각 조절 능력도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이 변화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복순 어르신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라는 흔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단 15분, 그것도 집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을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낸 점이었습니다. 진료를 맡은 의사 선생님도 신체 나이만 보면 60대 중반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예전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일상에서 이제는 자신감과 활기가 넘치고 혼자 집을 지키는 것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테스트는 운동선수가 되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존엄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실제로 이 능력을 꾸준히 관리하고 훈련해낸 분들은 원래부터 운동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분들이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테스트들을 해낼 수 있는지,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줍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 생각하게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가 가장 놀라웠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용기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야기라면 지금 그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후에 독립과 존엄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80이 되면 누구나 겪게 되는 5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이죠. 이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삶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접어들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건 병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나이를 거듭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생의 흐름입니다. 어떤 변화는 당황스럽고 어떤 건 의외로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5번째 변화는 사람의 삶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모른다면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이 시기를 지혜롭고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80이 되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5가지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병의 증상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줄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에너지와 수면의 변화, 인간관계의 흐름 시간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기억과 사고방식에서 어떤 적응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80의 삶을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변화까지 알아보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80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미 그 시기에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분을 위해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처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알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10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변화는 우리가 늙음에 대해 가졌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만들 겁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에너지와 수면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든이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바로 몸의 에너지 흐름과 수면 패턴입니다. 이전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새로운 리듬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전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몸은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수십 년 동안 몸 안에서 시간을 알려주던 생체 시계가 앞당겨지기 시작합니다. 밤 8시에서 9시 사이면 졸음이 몰려오고 새벽 5시나 6시쯤이면 저절로 눈이 떠지죠. 에너지가 가장 왕성한 시간도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로 바뀝니다. 반면 오후 2시쯤에는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건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새로운 최적 리듬입니다. 수면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깊은 잠보다는 얕은 수면 단계가 더 많아지고 밤중에 자주 깨어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불면이나 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와 습관만 바꾸면 충분히 건강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서 성북구에 사는 정미화 할머니는 올해로 82세입니다. 여든을 넘기고 처음 2년 동안은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밤 9시만 되면 눈이 감기고 새벽 5시 반이면 벌떡 일어나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니 의사 선생님은 아주 담담히 말했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젠 몸이 새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 미화 할머니는 자신의 하루를 완전히 다시 짰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높은 아침엔 책을 읽고 편지를 쓰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낮엔 친구들과 점심을 먹거나 산책을 하고 오후 2시엔 아무런 죄책감 없이 20분간 눈을 붙입니다. 그리고 밤 9시엔 조용히 잠자리에 드는 걸 즐기죠. 놀라운 건 그렇게 살기 시작하고 나서 훨씬 더 활기차고 뿌듯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변화를 잘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주일 동안 자신의 에너지 흐름을 관찰해 보세요. 언제 집중이 잘 되고 언제 졸음이 오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둘째, 하루 일과를 그 흐름에 맞게 재구성하세요. 중요한 일은 에너지가 충만할 때 하시고 쉬어야 할 때는 과감히 쉬세요. 셋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멀리 해주세요. 몸이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지금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의 리듬에 억지로 자신을 맞추려 하지 않고 현재의 흐름에 맞춰 살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 패턴에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든이 되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변화들이 뒤따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둘 인간관계는 뜻밖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여든을 넘어서면 반드시 겪게 되는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단지 사람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겼던 관계의 의미가 점점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또 어떤 관계는 오히려 훨씬 더 깊고 진실해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는 겉모습보다 마음의 울림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얕은 인연엔 마음이 잘 가지 않고 지금의 삶과 리듬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예전에는 함께 쇼핑을 다니던 친구와의 대화가 즐거웠지만 지금은 그 친구가 내 일상 속 느린 속도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예전에 말 한마디 제대로 섞지 않았던 이웃이 요즘 들어선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일 수 있죠. 이러한 관계의 진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소중해진 만큼 뇌도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사회적 정리입니다. 성남시에 사는 김용태 어르신은 올해 81세입니다. 수십 년 함께하던 고스톱 모임이 하나둘씩 흩어지면서 마음에 큰 허전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는 건강이 나빠졌고 어떤 이는 자녀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 갔으며 함께 모이던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죠. 김 어르신은 어느 순간 자신이 사회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글을 좋아하던 김 어르신은 근처 도서관에서 어르신 문예 교육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70대, 80대 봉사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들은 과거의 추억이 아닌 지금의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진실하고 깊었습니다. 이후 김 어르신은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진짜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하니 자녀들도 그 변화를 느끼고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죠. 이런 인간관계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져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지금의 삶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같은 삶의 속도를 이해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합니다. 셋째, 나에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사람과는 의식적으로 더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마음이 오가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넷째, 예전처럼 바쁘게 많은 사람을 만나려 애쓰지 마세요.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가벼운 만남들보다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사람을 멀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어르신들이 여든 이후에 비로소 가장 솔직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질이 한층 더 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전보다 소중해진 관계가 있거나 뜻밖의 새로운 인연을 만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의 마음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는 곧 이어질 세 번째 변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새 시간과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여든이 되면 찾아오는 변화 중 가장 깊고도 놀라운 것이 바로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진짜 자산이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체력은 줄어들지만 역설적으로 매 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선택은 더 분명해집니다. 시간이 없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가장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라는 통찰이 생겨납니다. 남의 시선보다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하게 됩니다. 겉모습을 챙기느라 바쁘던 일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억눌렀던 감정들, 그리고 꼭 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던
사회적 역할들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변화는 놀라운 해방감을 줍니다. 이제는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에는 과감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채우는 일에는 기꺼이 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했던 선택이 지금에서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83세의 박연희 할머니는 그런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한 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교회 일에 헌신하며 행사 준비부터 위원회 활동까지 빠짐없이 참여해왔던 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의 하루 대부분이 의무감에 얽매인 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모든 역할에서 물러나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신 겁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화분을 돌보고 한 달에 몇 번은 동네 공동 텃밭에서 어린 사람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하루를 보냅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놀라고 걱정했지만 박 할머니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생기 있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해야 하는 일에 시간을 쏟았다면 지금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이 변화는 단순히 일상의 재구성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겁니다. 여든 이후엔 겉보기엔 작은 일이라도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주저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미뤄뒀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더 이상 마음이 통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공간으로 이사도 고려하게 되죠. 이러한 시간인식의 전환은 실제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하는 눈이 생기고 불필요한 걱정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힘이 자라납니다. 연구자들이 말하는 결정의 지혜가 이 시기에 꽃피우는 겁니다. 이 시간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일주일 동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 할 때 기운이 나고 무엇을 할 때 지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둘째, 나와 맞지 않는 부탁엔 과감히 거절하세요. 죄책감 없이 지금은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생산성보다 만족감이 큰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네 번째로는 그동안 미뤘던 중요한 대화나 경험들을 이제는 실천에 옮겨보는 겁니다. 여든이라는 나이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지혜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동시에 있는 시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변화가 삶을 훨씬 더 나답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모여 인생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활동이나 의무를 내려놓게 되셨나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우선순위가 생겨났는지 스스로도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시간에 대한 변화는 이어지는 다음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엔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기억력과 생각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넷째 여든이 되면 기억력과 사고방식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이 감퇴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쇠퇴가 아닌 놀라운 재조직이 일어납니다. 뇌는 일부 기능을 내려놓는 대신 훨씬 깊고 넓은 사고력으로 재정비됩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당이 기억력은 예전만 못합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잊거나 방금 들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잦아지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 대신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점점 더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단순히 떠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 연결하고 통찰로 바꾸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년층이 인생 후반기에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빠른 판단보다는 깊은 이해, 즉시 반응보다는 본질을 꿰뚫는 힘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뇌가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었다면 여든의 뇌는 경험과 직관, 그리고 삶의 패턴을 읽는 데 특화되어 있는 셈이죠. 마치 계산기에서 분석기로 진화한 것처럼요. 결정 방식도 달라집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한번 받아들인 후에는 훨씬 정교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두뇌 활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삶의 지혜에서 비롯된 본능과도 같은 감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4세 정교 어르신은 예전에는 엔지니어로 일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복잡한 설계 수치를 금방 외우고 계산도 순식간에 했지만 최근에는 숫자가 잘 외워지지 않아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직장 생활 중인 아들이 복잡한 프로젝트 문제로 조언을 구하자 정 어르신은 놀랍게도 단번에 핵심을 꿰뚫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더 민첩한 후배들도 놓친 연결고리를 삶 전체를 관통한 통찰력으로 알아차리신 겁니다. 이후 정 어르신은 중요한 정보를 작은 수첩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정보는 외부에 맡기고 뇌의 에너지는 깊은 사고와 장기 계획에 집중한 거죠. 그는 지금도 지역 사회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문제 해결과 장기 전략 수립에 꼭 필요한 조언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뇌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을 뿐 결코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시기의 인지 능력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한 4가지 실천법이 있습니다. 첫째, 반복적이거나 자잘한 정보는 메모나 달력에 기록해두고 뇌에 부담을 주지 마세요. 그 공간을 더 중요한 사고에 활용하는 겁니다. 둘째, 전략 게임 세대 간 멘토링 인생 경험을 활용한 문제 해결 등 나의 패턴 인식 능력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셋째, 전혀 새로운 기술보다 기존의 지식 위에 쌓을 수 있는 배움에 집중하세요. 기존의 경험과 연결될 때 뇌는 훨씬 더 유연하게 반응합니다. 넷째, 사고방식이 바뀐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느려진 것이 아니라 더 넓고 깊어진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인지 노화는 단순한 감퇴가 아닙니다. 여든의 뇌는 30대 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화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통찰 사람을 보는 눈말의 진심을 가려내는 능력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까먹는 일이 잦아졌더라도 누군가가 속내를 숨기고 말할 땐 그 진위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말보다 맥락과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은 세월이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며 생각의 흐름이나 기억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약해진 부분 대신 새롭게 떠오른 강점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기억과 사고의 진화는 곧 이어질 5번째 변화, 어쩌면 여든 이후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로 이어지는 예고편일지도 모릅니다. 5번째 변화는 여든을 맞이한 삶에서 가장 놀랍고도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유, 그리고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감각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외부의 기준과 역할 속에 묻혀있던 진짜 나를 조용히 깨웁니다. 이는 단순히 남의 시선을 덜 신경 쓴다는 차원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존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든이 되면 한때 삶을 구성하던 외부의 압력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할 이유도 사회적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춰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자녀들은 성장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무게감도
대부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 삶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이 변화는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생각을 이제는 당당히 표현하게 되고, 비현실적이라 치부되던 취미나 관심사를 거리낌 없이 시작해보게 되며 타인의 기준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놓게 됩니다. 한때는 무서웠던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도 이제는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지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82세의 윤정희 할머니는 평생을 남편이 목회하던 교회의 사모로 살아왔습니다. 단정한 복장, 조심스러운 말투,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바른 어른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열정과 개성은 철저히 숨긴 채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윤 할머니는 여든이 넘어가던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이제는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그날부터 화려한 색감의 옷을 입기 시작했고, 오래전부터 흠모하던 추상화에 도전해 거침없는 붓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솔직한 생각도 주변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당황했습니다. 늘 조용하고 조심스럽던 어머니 할머니가 갑자기 밝은 옷을 입고 독특한 그림을 그리며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던 거죠. 그러나 곧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윤정희 할머니가 오히려 훨씬 더 생기 있고 활기차고 사람답다는 것을. 특히 손주들은 그런 할머니를 가장 좋아하게 되었고, 그림을 보며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기다움을 회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꾸며내는 말과 행동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깊고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또한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젠 타당한 선택보다 행복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이에 맞는 활동보다는 내가 진심으로 즐거운 일을 택하고 주변의 기대보다 내 감정과 에너지를 기준 삼아 하루를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 자유는 무책임하거나 이기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와 의무가 정말 중요한지, 어떤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은 흘려보내도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점에서 훨씬 더 정제되고 깊이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의 기대에 따라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며 나의 진짜 가치와 신념을 다시 정리해보세요. 둘째, 이제부터는 내 기쁨과 만족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명확한 허락을 내리세요. 셋째, 마음속에만 품었던 생각이나 취향을 조금씩 밖으로 표현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응해 줄 수 있습니다. 넷째, 그 자유를 변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보세요. 그동안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며 미뤄왔던 일들에 다시 손을 뻗어보세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살기 시작한 많은 어르신들이 여든이 되어 처음으로 나 자신처럼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역할과 기대는 선택사항이 되었고, 이제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삶을 살지 스스로 고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더 솔직하고 자유롭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드러내지 못했던 나만의 모습, 이제는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혹은 내려놓은 사회적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진심 어린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진짜 얼굴을 찾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5가지 변화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가장 깊은 결실은 바로 자유와 진정성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달라지며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인간관계는 겉이 아닌 속을 나누는 방향으로 정리되며 시간과의 관계는 더 이상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중심으로 재구성됩니다. 거기에 기억과 사고의 방식까지 변하면서 우리는 속도보다 통찰을, 효율보다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모여 만들어내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나답게 사는 용기입니다. 이제 이 나이는 단지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린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경험 수 없이 반복한 선택들, 한 번도 놓지 못했던 책임과 역할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 다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며 나에게 진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내 편으로 삼는 법을 익히고 머리의 속도보다 마음의 방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변화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화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의 재구성입니다. 여든의 나는 젊었을 때에 나보다 약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더욱 정제되고 더 유능하며 더 통찰력 있는 존재로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시선입니다. 이것을 잃는 것으로 보면 모든 것이 버겁고 두렵겠지만 이것을 새롭게 바뀌는 구조로 받아들이면 삶은 훨씬 더 유연하고 가볍고 풍요로워집니다. 실제로 여든을 맞이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나답게 사는 시기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는 남이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고른 기준으로 하루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변화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나요? 혹은 지금 이미 그 변화를 겪고 계시다면 어떤 변화가 가장 긍정적이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경험 하나하나가 이 여든이라는 인생의 문턱 앞에 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이나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 늙어가는 모든 순간을 따뜻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도 살포시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의 삶은 어느 나이에서든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빛날 수 있으니까요.